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세 번째 산업 전망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묵직한 느낌의 섹터입니다. 바로 헤비 인더스트리. 헤비 인더스트리가 산업재, 시클리컬이라고 명명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3명, 제 왼쪽 3명, 진짜 헤비급 6명의 자, 용사들이 다시 또 뭉쳤습니다. 지주까지 포함되니까 오늘 다뤄야 할 내용들이 꽤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 이름만 간단하게 섹터 담당하는 거 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정만 연구원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철강금속 담당하고 있는 변종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대형 기계 선박 조선 이제 방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명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 화학, 정유 담당하고 있는 황유식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유틸리티 건설 담당하고 있는 이미재입니다. 예, ESG 지주회사 담당하는 김동양입니다. 네. 네, 운송이랑 신재생 담당하고 있는 정연승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계속 누누이 반복돼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시클리컬 산업재에 대한 자, 올해 고생 많았던 영역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봐야 한다라는 논리가 있겠죠. 이런 고민에 대한 트리거는 바로 백신 개발에 대한 가시성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뉴스 플로우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 외국인, 기관,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렇게 소위 절어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올해 6분들 중에 올해는 진짜 내 섹터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 혹시 뭐 거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외가 있나요? 뭐 안 힘들었습니까? 저기 황윤식 연구원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았던 그런 올해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는 제 오른편에 있는 일단 철강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철강이 상당히 가볍게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데 근데 실제 투자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주가는 엉금엉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따라 사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자, 계속 반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년 전망 답을 내리셨습니까? 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예. 네, 이게 섹터가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딛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예. 이쪽 섹터는 사실 그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거의 없다라고도 보여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타이밍을 되게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2021년 상반기가 그런 면에서는 좀 철강주를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2020년 상반기에 물론 아주 저가에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전부 다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생각하기 좀 어려웠을 거고요. 지금은 좀 진행은 좀 됐습니다만 주가가 좀 회복을 했고 또 실적도 좀 회복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또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져 있고 우리 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신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또 탈출할 수 있다 이런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주가 회복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끝에 있는 정현승 연구원께 잠깐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운송 쪽에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펜오션 종목을 얘기하자면 펜오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항공주일 수도 있는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지금 11월에 변화가 좀 상당히 빠르게 다가오는 건 아닌가 산업 전반적인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섹터긴 한데요. 네. 지금 뭐 일단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일단 물동량들이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맞는 것 같고요. 아직 뭐
어떤 사람의 이동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지만 예. 일단 물동량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제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컨테이너 네. 그리고 이제 항공 화물들이 먼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진적으로 물동량은 바닥은 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주요한 이슈는 순간적으로 물동량들이 집중이 되면서 지금 오히려 그 쇼티지 현상이 좀 약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오버슈팅 구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물동량이 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 섹터에서의 가장 큰 특이한 이슈는 이제 산업 구조조정까지 같이 좀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지금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이슈나 이런 네. 부분들도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공급이 얼마만큼 좀 축소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확인해야 되는 관점이. 근데 물동량도 물동량이지만 그 운임 가격이라든지 피라는 요인이 그래도 지금 우상향 추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도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항공 화물 운임이랑 컨테이너 운임인데요. 지금 저희 쪽 섹터의 가장 특이한 이슈는 공급 증가가 아주 비탄력적이라는 거거든요. 수요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공급 증가가 비탄력적이라는 부분은 한번 수급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기간 내에 이 운임이 금방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러한 좀 운임 상승 이런 대란 이슈들은 예. 내년도 적어도 중국 춘절 뭐 1분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철강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건설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근데 사실 건설주는 약간 복합 미묘한 게 좀 있는 게 바이든 트럼프 이슈가 좀 계속 대전 이슈가 아직 마무리되는 않았지만 이 바이든의 좀 무게가 좀 실리면서 소위 건설주는 대북 이슈가 좀 가미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내년도 어떤 건설 시행 관련된 이 프로젝트, 뭐 SOC라든지 여러 가지 뭐 미분양 관련돼서 이런 좀 잡음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요인들이 내년도 건설 섹터를 전망할 때 가장 신경을 좀 쓰신 부분인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국내 시장이 턴할 수 있다는 국내 시장, 네.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국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내년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가 부동산 규제이긴 하나 동시에 공급 정책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127만 호 수도권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SOC 예산을 또 살펴보니까 27조 정도 잡혀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최대 수준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뭐 디지털 뉴딜이라던가 그린 뉴딜이라던가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뭐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뭐 풍력 타워 짓는 거 다 결국은 건설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부양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쪽에서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예. 건설주는 지금 현재는 국내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정말 오랜만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걸 있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해외 수주 모멘텀은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뭐 건설사가 1,000개가 넘게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해외에 대해서 의미 있게 하는 회사는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밖에 없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외는 여전히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여행을 가는 시점이 건설사의 수주가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해외 여행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은 물음표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경제 관련 뉴스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알파벳이 하나 있습니다. ESG. 이게 대충 예상은 되는데 ESG가 단순하게 알파벳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들의 어떤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약간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그 증권사 하우스에서는 ESG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매우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ESG가 도대체 뭐고
이게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내년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예, 영어 약자로 된 단어들이 하도 많은데 예. ESG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됐고요. 예.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영어 앞단어를 딴 단어입니다. 예. 이거는 기업이 재무제표에는 나오지 않는 비재무 정보를 이제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노동 관행이라든가 동반 성장, 소비자 이슈,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 이사회,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 책임 투자, 지속 가능성, 주주 행동주의 이런 말들도 이제 비슷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는 뭐냐 하면 기업이 이런 그 비재무 관련 사항들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주주들도 기업들이 ESG를 높이기 위한 그런 요구 사항을 많이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성과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의 중심은 국민연금이 지금 중심에 서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예, 연금이 2018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하고, 예. 또 아무래도 돈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위탁 운용사들이 이제 국민연금의 뜻을 많이 따르게 될 겁니다. 연금이 책임 투자 로드맵이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공포를 했고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위탁 운용사뿐만 아니라 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예. 상장 기업들도 이런 ESG 관련된 공시를 상당히 늘려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저희 같은 증권사들도 거래 증권사로 뽑히기 위해서는 ESG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기업들 모두가 ESG에 대한 고려를 어떤 식으로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양 연구원은 ESG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시리즈 레포트를 출간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네. 퀀트나 크레딧에서도 네. ESG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또 계속 자랑을 하고 있지만 업계 최초로 네. ESG 리포트라는 종목 리포트를 지금 3번째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진행하신 거죠? 작년 10월달. 작년부터. 그래서 축적된 레포트가 어느 정도 좀 쌓여있기 때문에 이 레포트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또 향후에 내년에 또 나오는 또 ESG 시리즈물도 꼬박꼬박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 헤비 인더스트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나 홀로 저기 강원도 상권에서 혹한기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진명 연구원. 올해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응? 코로나에 또 직격탄을 맞으면서 힘든 와중에 더 힘든, 정말 힘든 얼굴이 좀 이제 내년에 좀 밝아지실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조선업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미뤄뒀던,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LNG선 수요가 90% 감소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LNG선뿐만 아니라 당연히 경기에 민감한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 중국 조선업체들이 하는 벌크선들도 모두 물량이 감소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조선업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기자재 업체들도 줄줄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속된 말로 국방부 시기에는 어떻게든 돌아간다라는 이런 좀 어떤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방위사업체들 대부분이 민수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고, 그 민수사업이 여행과 관련되는 이제 민항기에 관련된 기체 부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위 사업의 실적이 가려지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에 제 담당 기업 중에 주가가 좋았던 건 사실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자분들한테 탑픽이 뭐냐라고 하면 탑픽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기업은 골라드릴 수가 있는데 예. 절대적으로 괜찮냐고 여쭤보시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분기부터 몇 가지의 회복의 좀 신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는 컨테이너선 시장입니다. 방금 정현승 연구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 컨테이너 시장에서 좀 회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는 물류에 이제 주로 재화의 이동이 좀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 업체들이 조금씩 체력을 회복하고 있고 이 회복이 길어지면 다시 조선업체에다 배를 주문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민항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좋아졌다기보다는 바닥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좀 신호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방위사업 쪽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걸 좀 포착을 했기 때문에 따지면 민항기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이쪽도 실적이 앞으로는 증가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건 중국 굴삭기 시장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격을 입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피크아웃 논란을 계속 겪었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드디어 여기는 꺾이겠구나 했는데 꺾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국가의 시장 분석은 매우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다들 배우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중국 건설기계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변화보다는 이 국정의 방침을 좀 더 참고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변화들이 전반적으로 있으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저희 산업재 안에서 가장 아마 도는 게 느린 걸로 보여지지만 이 많은 분들이 저의 커버리지인 헤비 인더스트리는 무겁기 때문에 한번 방향이 잡히면 또 안 바뀝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예. 지금 방향이 바뀌는 중이 아닐까라는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분들이 애널리스트에게 뭔가를 질문을 할 때 나는 여러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10개 중에 9개는 섹터가 좋은데 1개가 너무 힘든 섹터여서 이 양육적인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황유신 연구원님. 정유가 그럴 것 같아요. 정유는 지금 당장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거 상당히 괜찮은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또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정유와 이 석유화학에 대한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솔직한 내년도 흐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위축되고 이제 축소되는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유 제품의 한 7-80%가 운송에 관련된 원료, 연료, 이동수산의 연료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화석 연료이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수소차로 지금 바뀌는 추세. 그리고 항공과 해운도 저탄소를 위해서 다른 이제 연료를 좀 추구하는 추세. 결국에는 지금 저탄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유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를 감축을 시켜야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정유업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직격탄을 좀 맞은 상황입니다. 항공기가 지금 대부분 다 멈춰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 제품의 20%가 항공유로 사용이 되는데 그게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도 이전보다는 많이 좀 감축이 된 상황입니다. 한 50%가 자동차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 쪽은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20% 가까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평균 수요 증가율을 1%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후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비가 지금 가동률을 좀 낮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를 좀 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점차 위축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유는 결국에는 이 화석연료 결국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이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래서 이 화석연료 에너지가 이동하는 곳으로 찾아서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정유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가 계속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사회를 이제 변화를 좀 이끄는 산업이 화학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보조하는 그런 산업이 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그런 전기를 이제 다루는 이제 저장 배터리라 사실 그게 다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물성을 항상 계량을 해서 사회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를 그 추구를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화학은 일단 영원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결국 화학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섹터. 여기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챌린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이슈가 좀 있죠. 그리고 플라스틱 만드는 데 들어가는 또 화석 연료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축소를 하고 플라스틱이 친환경적 플라스틱으로 변해가느냐. 요게 이제 화학 기업들이 앞으로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요. 뭐 이거를 제외하고는 일단 단기적인 시황은 코로나 특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친환경 제품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이제 그 제품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내년도에도 큰 주목을 받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은 끝났으니까 바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가까운 두 분께 먼저 여쭤봐요. 건설과 철강, 철강과 건설. 자, 철강부터 여쭤볼까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주가 흐름 아시죠? 네. 괜찮았잖아요. 네, 그렇죠. 괜찮은 네. 흐름이 이제 서서히 기대를 좀 해도 되냐 네.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포스코가 2016년 초에서 2018년 초 사이에 주가가 뭐 16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오르는 경험이 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20만 원 초반을 이제 회복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혹은 또 얼마나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랑 좀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때는 그 중국에서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 얘기를 했었던 시기였어요. 네. 시진핑 주석이 연초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급 측 개혁이 진행이 됐었고요. 철강 산업은 글로벌리 오버캐퍼시티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오버캐퍼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한 경기 부양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앞서서도 항공 쪽에 구조조정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한계 기업들도 좀 살려 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산업을 구조조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2016년 18년에는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어떤 경기를 철강 산업의 어떤 업황을 도와줬다고 하면, 예. 지금은 공급 쪽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고, 그렇죠. 수요 측면에 좀 의존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정부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미국도 전부 다 부양책에 좀 서로들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건설 섹터를 바라볼 때 소위 시그널 어떤 걸 잡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시멘트의 업황을 가지고도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시멘트 쪽도 커버하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멘트가 갖고 가는 그 기회라고 한다면, 올해는 힘들었고요. 예, 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진행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7, 8월 생각해 보시면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연됐던 공사들로 시멘트 출하량은 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평균 4천만 톤 후반대에서 5천만 톤대였다면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500만 톤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예. 이 시멘트 출하량 자체가 내년에는 이 정상화로 인해서 한 4,800만 톤 정도,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아까 SOC나 뭐 3기 신도시라던가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5천만 ton 이상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예. 2012년, 3년 이후로 가격 인상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중간 생각해 보시면 관련된 비용들, 뭐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던가 뭐 기타 세금이라던가 이런 비용들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마침 전방 산업인 레미콘 가격 인상이 8월에 있었습니다. 3%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한 번쯤은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멘트 쪽에서 바라보는 기업들은 뭐 꽤 있는데, 그래도 이민재 연구원이 커버하시는 것 중에 그래도 볼만한 것은?
그런 업황에서 이제 결국 차별점은 누가 비용을 잘 절감하느냐, 그리고 좀 더 ESG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는 회사들은 누구인가, 예. 그리고 뭔가 또 다른 무기가 있는 회사는 무엇인가가 결국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친환경적인 투자들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회사라고 하면 쌍용해외와 삼표시멘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쌍용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열 시멘트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폐열, 그다음에 뭐 ESS라던가, 그다음에 뭐 순환 연료라고 폐 플라스틱을 이제 유연탄 대신 사용해서 이제 가열을 했을 때 이제 유연탄 사용 비중을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 절감이 발생하는데, 예. 이미 관련된 투자들을 뭐 올해 중으로 거의 다 끝낼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 효과들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쌍용해외라고 한다면 뭐 아시다시피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쌍용해외를 말씀을 드리고요.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예. 쌍용양해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ESS, 폐열해수 발전, 그다음에 순환자원이라고 하는 폐플라스틱을 태우는 설비들까지도 갖추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좀 명확하게 다른 시멘트 업체들보다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 기업이 영업 실적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아지고 또 저 자회사도 괜찮아지고 이것저것 살 바에 그냥 나는 종합 선물 세트인 지주사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연관성 있는 것은 바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저평가예요. 작년도 저평가, 올해도 저평가, 내년도 저평가할 확률이 좀 클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동현 의원님 MSG 좀 쳐주십시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예. 지주회사가 갖는 그런 강제적인 포트폴리오가 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단점이 될 될 수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놓고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음. 그게 이제 강제적인 포트폴리오 때문에 네. 나는 퓨어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네.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네. 사실 지주회사들은 사업 포트폴리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의 테두리 안에 있고 또 밸류에이션을 순자산 가치 대비 얼만큼 할인돼 있는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 평균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을 봤을 때에는 한 30-40%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커졌고요. 네. 그게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평균 60% 정도가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크면 클수록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순자산 가치보다 얼만큼 네. 세일을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60%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60% 세일을 해서 40%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개별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적으로는 업종마다 많이 이제 차별화가 되고 있고 지주회사들은 또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 수입이 이제 배당을 나눠주는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에 배당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량한 SK, 삼성물산, LG 이런 지주회사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ESG는 좀 뭐 최근에도 이제 삼성그룹에서 그룹 차원에서 ESG 강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좀 앞서 나가 있었던 SK그룹이나 포스코그룹은 소셜적인 측면에서 구성원의 행복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면 삼성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성물산이 탈석탄 선언을 했고요. 예. 또 삼성생명하고 화재 같은 금융기업들도 이제 그런 탄소 배출이 많은 인더스트리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치고 나가는 트렌드들은 아마 다른 후발 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 이후에 주가에 대한 흐름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삼성 자체가 약간 매니지먼트 리스크가 완전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의 또 투자들의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도를 잡으셨습니까? 예, 뭐 하도 오랫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예. 지금 관심이 좀 떨어진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주식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배 구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뭐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삼남매가 이제 서로 찢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네.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재용 그 총수의 체제에서 외형적인 변화 없이 다만 상속세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세 납부를 하기 위한 소소한 변화들, 이를테면 대주주들이 들고 있는 삼성 SDS, 삼성생명 지분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처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걸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들고 가게 될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에서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부합하게 배당을 좀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년에 걸쳐서 나눠야 될 부분인데, 뭐 워낙에 기존의 배당금에다가 좀 더 배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배당 투자 예, 매력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그 뭐 삼성전자가 지난 3년 전서부터 배당에 대해서 상당히 중장기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차기 중장기 배당 정책,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마침 맞물려서 지금 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강화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NH 하우스 뷰는요, 내년의 그림을 가치주와 성장주보다 부등호를 굳이 따진다라면 가치주가 조금 판정성으로 가려는 듯한 그림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대로 간다라면 가장 먼저 수혜가 될 만한 것들이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의 다양한 섹터들이겠지만, 일단 운송이죠. 가장 운송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일 거로 보이는데, 항공, 또 뭐가 있습니까? 해운, 또 육상도 있겠죠. 항공, 해운, 육상에 대한 섹터들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요청할 수 있거든요. 정현승 연구원님은 이 섹터를 커버하시는 사람이니까 굳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점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하위권에 있을 거로 보고 있는 쪽은 육상운송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예. 이유는 올해 그나마 택배가 물동량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의 수혜가 이미 벌써 나타났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오르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그게 때문에 뭐죠? 이제 항공이랑 해운인데요. 예. 항공이랑 해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운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이미 예. 벌써 이제 운임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어서 이미 최근에도 주가가 이제 변동폭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희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다시 공급 구조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운업보다는 항공업이 이제 구조 조정이나 공급 구조 조정 폭이 가장 좀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조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간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운송 운임 상승들 때문에 해운업이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조금 더 연말까지 가져간다라고 봤었을 때는 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공 쪽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많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고, M&A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가 항공사들도 상당히 좀 가시성이 좀 높은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항공
해외 여행을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극히 드무실 것 같습니다.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내후년? 이제 해외 항공사들 아니면 이제 해외 통계 사이트들을 보면 예. 최근에 내년도 3분기에 대해서는 일부 예약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3분기에 대해서는 예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예. 규모는 아주 미미하지만 예. 없었다가 생겼다라는 것 네네네네.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셨다기보다는 네. 네, 소망이 좀 아, 담겨 있는 예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일단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뜻은 아직 2개 분기는 더 버텨야 된다라는 뜻인 거고 저비용 항공사들의 현금 유출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상반기에는 이쪽 산업도 M&A 시장이 본격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토론이 좀 진행되고 나서는 방송 말미에 내년도의 탑픽 종목들도 여쭤볼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한기 이후에 또 유격훈련 가는 건 아니죠. 자,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반등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조선과 기계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좀 요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신지. 네, 일단 네. 저희가 지난해 포럼을 할 때 제가 탑픽을 선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상반기에 잠깐 반짝하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길어졌을 때 벌어지는 패닉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건 사실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민간 경기에 대한 변수를 아예 제거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경기 변화에 대해 뭔가 기대를 해볼 요인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운송에서 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컨테이너선에서 변화가 나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조선업체에는 수요가 사실 여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화의 이동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을 볼 수 있고, 해운주가 급등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해운주에서 놓치신 분들이 조선주를 많이 베팅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에어라인 쪽에서 뭔가 보여주면 민항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가 다시 좀 관심을 장기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좀 더 단기적으로 가시화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조선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 회사가 최근 10년 이래 주가가 가장 낮아져 있는데요. 네. 기업 상황이 최근 10년 동안 나빠졌냐고 여쭤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간 수주 잔고 규모를 거의 그대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조선업체 중에서 영업 마진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현재 유일하게 배당을 하고 있는 조선업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조선업체 중에 아직까지 적자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국내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아직까지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크게 나빠지지 않은 기업이 기대치가 낮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낮아져 있다면 이쪽은 반대로 기대감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계 기업들도 사실 철강이나 정유처럼 기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취업자들이 이제 IT나 이제 금융업계, 저도 이곳에 있지만 젊은이들이 IT나 금융업계로 이제 가기를 희망하지 지방의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계산업 쪽도 점점 하이테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체들의 최근 트렌드는 무엇이냐 하면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에어택시 같은 이제 좀 첨단 사업으로의 진출을 계속 고려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하나그룹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계속 있는데 특히나 한화시스템이 불과 며칠 전에 에어택시 이제 진행 사항을 국민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었어요. 이제 김포공항이나 이제 인천시나 서울을 허브로 하는 이제 교통망을 형성하겠다. 멀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이 망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죠. 그리고 저는 미국의 새 리더십의 등장도 굉장히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전략 쪽에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미중 갈등이 약간만 완화된다면 예.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거의 과반 이상이 중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체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김도영 연구원님하고 황용식 연구원님, 그리고 최재명 연구원 같이 한번 이렇게 묶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주사 단에서 좀 판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솔루션. 지금 상황 괜찮죠? 아, 예,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커버하시는 종목들 중에 LS 계열도 좀 계속 커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화와 LS 그룹에 대한 지주사적 평가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한화를 말씀드리면 예.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말씀하신 거 말고도 계열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나 생명이 있고요. 네. 증권도 있고 네. 보험도 있고 네네. 또 유통 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일 때 네. 그 지주회사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는 승계 이슈가 또 있어요. 아직 김승현 회장도 젊고 그리고 자녀분들도 그 삼형제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그 수소 산업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면은 한화라기보다는 그 H솔루션 쪽으로 좀 몰아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주식 간에는 서로 간에 또 이해관계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LS 쪽은 뭐 지주회사라기보다는 사실 상장돼 있는 게 그 지주회사 LS와 또 자회사인 LS 일렉트릭 이렇게밖에 없고 큰 자회사인 LS 전선이나 뭐 엠트론이나 니코동이 다 이제 LS가 연결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산업재의 구리에 특화되어 있는 퓨어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동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주가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저희 이민재 연구원 커버하는 가상발전소 관련 쪽에서도 LS 그룹이 상당히 이제 발을 많이 들여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성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니콜라 기업 이슈 때문에 상당히 탈도 많았던 기업이 하나솔루션인데 그럼 하나의 소위 엑기스 영양가 있는 알맹이는 하나솔루션이라고 봐도 무방한가? 그러면 하나솔루션의 포텐셜은 좀 더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하나솔루션 내년 유망 종목으로 좀 추천 좀 드리고 있고요. 예. 작년까지는 하나 케미칼이었어요. 네. 예, 탄소를 배출하는 이제 케미칼 기업이었죠. 예,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케미칼이었는데 사명을 바꿨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하나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추구하는 게 아까 정유도 말씀드렸지만 네. 탄소 배출 환경 오염 에너지에서 예.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클린 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포괄하는 어떤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예. 네, 그런 이제 사면 변경의 목표가 있고요. 사업의 또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과 수소를 축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케미칼 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겠다. 그것도 화석 연료가 아닌 이제 클린 에너지로 가겠다. 그래서 올해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화학 내에서도 만년 저평가주였어요. 그러니까 PBR이 0.5배를 넘기 힘든 다른 이제 케미칼보다 제 저평가였는데 사명을 바꾸고 사업의 무게축을 이제 중심을 그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 리레이팅이 돼 버렸습니다. PBR이 지금 1.2를 넘어서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좀 비싸냐? 근데 또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도 이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수소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의 성장 가치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유명한 기업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돈가격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이 포럼 마지막 날에는 또 원자재 관련된 시간도 있겠지만 금속 가격 변종만 연구원님, 금속 가격에 대한 전망도 매우 중요한 이 산업재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금속 가격들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연초에 코로나 이슈가 막 생겼을 때는 다 좀 급락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광산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체화질이 좀 생기고
또 수요는 경기 부양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이러면서 가격들이 다 올랐고 구르 가격은 지금 뭐 7,000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많이 좀 올랐는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사실 저희가 여기도 저희 주제도 그 리커버리듯이 회복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금속 가격들도 다시 또 상승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마 이게 산업재 전반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들 그래도 내년에는 좀 회복 얘기를 하면서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금속 가격이 같이 올라주는 그림들이 나오는 게 가장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또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저희 상장사 중에 이제 아연이나 구리 쪽 관련된 기업들이 비철금속 회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쪽 회사들의 측면에서는 그 환경은 괜찮다. 네. 다만 이제 고려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련 수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은 좀 별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최근에 좀 약해져서 예. 그건 좀 우려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성장성이란 부분을 날개를 붙여줄 수 있느냐, 이 산업재 섹터 애널들에게. 근데 그린 뉴딜하면은 이거는 이민재 연구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린 뉴딜 관련돼서 몇 가지 종목들을 서칭을 많이 하셨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린 뉴딜은 지금 어찌 보면 가치보다는 성장성에 좀 무게를 줄 수 있는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겠죠. 끝났냐,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의미는 이제 네. 발전 시장에서를 그렇죠. 전력 시장에서 결국은 이게 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굳이 이제 따지자면 100년 전에 전기가 처음 생산됐었을 때 시작, 그리고 원자력이 들어왔던 1945년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그동안의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전통적인 발전원에 대한 패턴에서 완전 벗어나서 아예 새로운 형태의 네. 이제 에너지 생산원이 이제 경제성을 갖춰가고 이제 확산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네. 시기에 이제 그런 정책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이제 그린 뉴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쉽게 이제 막 석탄도 쓰고 뭐 석유도 쓰고 가스도 쓰고 이런 시대에서 전기를 이제 단일 그 연료로 쓰게 되는 시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되는 전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냥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전기가 대부분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런 변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누가 이거를 이제 성장을 이끌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은 정부 주도 프로젝트들이 우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 우선은 민간 기업보다는 시장형 공기업이 네. 우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이제 유틸리티가 지난 5년 동안 한전부지 매각 이후에 정말 오래 쉬었거든요. 예. 근데 새로운 변화의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음.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기회가 많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름도 개명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한전으로 이렇게. 그건 아니고. 일단 어쨌든 LS 아까 얘기하던 LS 일렉트릭 쪽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LS 일렉트릭도 지금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를 오래 다룬 회사입니다. 30년 넘게 예. 전기를 다룬 회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가 주가 되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과연 전기를 누가 잘 다루느냐인데, 전기도 압에 따라, 전압에 따라서 초고압부터 저압까지, 저희가 쓰는 110V, 220V부터 765kV, 16만 볼트죠. 그렇게까지 다양한데, 그걸 다양하게 다루는 회사는 LS 일렉트릭이 국내에선 유일하고요. 특히 저압은 국내 시장 점유율 6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데, 이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쪽에서 이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 증설, 그다음에 아리백, 그다음에 ESS, 전기차, 좋다라고 하는 산업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게 한국판 솔라 엣지다. 그렇게 보셔도 된다라고 일렉트릭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산업 전망을 하고 있지만 기승전 종목입니다. 결국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산업을 분석을 하시고 기업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제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이 6분의 탑픽 또는 유망 종목 또는 내년에 내가 이 종목들은 좀 더 리서치를 할 계획이다라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각자 들어보고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올해 이렇게 좀 순환의 2020년이었죠. 물론 11월, 12월에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이분들을 욕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기운 내십시오. 기운 내시고 이제 많은 혹한기 훈련과 유격 훈련을 끝냈으니까 내년에는 좀 기지개를 좀 필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 전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매크로를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런 흐름과 매수 적기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현승 연구원부터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내년도 주요 종목으로는 일단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 대한항공과 그다음에 예. 네. 펜오션을 주요 종목으로 좀 꼽고 있고요. 네. 대한항공은 어떤 지금 당장 어떤 여객 회복, 백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대한항공이 이제 국내 1등 항공사로서 역할이 더욱더 늘어날 거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회복되는 구간에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펜오션은 사실 올해 지금 이제 산업 상품 쪽 물동량, 컨테이너 쪽 물동량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원자재는 물동량이 그렇게 좋아지지 못했거든요. 네. 다만 생산이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제 원자재 물동량도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 측면에서 펜오션도 추천을 네. 드릴 예정입니다. 네. 김도현 의원님. 네, 제가 담당하는 종목 중에서는 삼성물산하고 SK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물산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 사실 삼성물산이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인데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거는 결국 총수의 재판이었고요. 이번 그 상속의 개시건이 결국 동정 여론이라든가 또 굉장한 상속세 납부라는 측면에서 총수 재판의 리스크를 상당히 경감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K는 이제 지주 회사들이 결국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게 결국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들이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정경제 3법, 그리고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보유, 또 지주회사 전환 관련된 조세특례가 이제 끝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맞물려서도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지주회사 전환 중간 지주회사 전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내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규제 환경상의 변화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 벤처캐피탈 보유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 지주회사 중에는 SK가 가장 먼저 벤처캐피탈 설립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투자형 지주회사로서의 여태까지 모습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전. 네, 유틸리티에서는 한전이고요. 그동안 PBR 0.3배에서 0.4배, 0.5배, 그 소수점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두는 연료변동제, 그다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그 두 개가 되면 이제 소수점 한 자리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피어들인 넥스테라, 이베르도라, NL 같은 1배, 2배, 3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반을 올해 내년 마련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는 거의 의미는 기존의 가치주에서 이제는 성장주다. 그리고 한전을 아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을
마지막으로 0.2배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료변동제나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일단 좀 보시면서 이제 진행 시에는 당연히 좀 편한 마음으로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에서도 아까 쌍용양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우건설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지난 3년 동안 분양 물량이 10,000세대에서 30,000세대까지, 35,000세대까지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주택적 매출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겁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토지 개발 사업들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들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들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해외 사업들이 정상화되면 손실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 성장세 계속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대우건설 말씀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만 연구원. 네, 일단 포스코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첫째는 회복이라는 국면에서, 항상 회복 국면,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주가가 좋았다라는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한전도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긴 한데, 포스코도 지금 주가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이제 0.4배 PBR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 PBR 밴드의 좀 하단에 가깝다라는 예. 관점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역시 저희는 아직 철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이 시대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철을 소재로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쌀 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ESG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스코는 이미 ESG 분야에서는 상당히 또 투자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는 좀 배당도 ESG의 한 부분인데 포스코가 배당금을 뭐 분기별로도 주지만 연간으로도 보면 아무리 안 나와도 뭐 3% 내외 잘 나오면 뭐 4% 이상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 주가에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성장주로서는 이제 포스코의 자회사죠. 네, 포스코 케미칼이 요새 유상증자 때문에 좀 주가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황유신연구원 또 말씀하시겠지만 어차피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성장주로서 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풍산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네. 풍산이 아까도 이제 구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구리를 생산하는 구리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부산에 가지고 있는 부산 공장 이전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재평가라든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 부가가치들을 창출을 통해서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회사인데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명 연구원님. 예,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수주가 내년 2분기 한 중후반부터 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조선업체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카타르 LNG 본계약이 내년 2분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업체의 최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방위사업체 중에는 하나 시스템을 계속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하나 시스템은 또 사업 구조가 방위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IC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택트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 하나 시스템의 ICT 사업은 굉장히 계열 회사들과의 거래 관계가 굉장히 빈번하고요. 어떻게 보면 계열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의 성장과 발전과 함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에 조선업체들의 지배구조 변화가 상당히 있을 걸로 죄송합니다. 조선기계산업에서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그 검토가 중단됐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내년이면 예. 정상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죠. 이게 결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시된 바와 같이 결합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 1조 원 이상, 두 개 회사가 각각 1조를 하니까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각 회사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재무구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기계업종 중에 현재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와
유진그룹 그 외에 뭐 몇 개 P사들이 현재 인수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진중공업도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한진중공업 홀딩스와는 한진중공업은 전혀 지분 관계가 없고요. 예. 그리고 한진중공업과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도 이제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제 이 세 개를 서로 이제 결부시켜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저희 당사 프라이빗 에쿼티를 포함해서 다수의 이제 FI들이 네. 이 인수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저는 한진중공업의 그간의 문제 중에 하나가 RG 발행이 잘 안 된다. RG가 안 나오면 조선업체가 수주를 못 하거든요. RG가 뭐죠? 리퍼체이스 개런티라고 리펀드 개런티라고 해서 그 조선업체가 도산했을 때 조선업체에 이미 선납한 금액을 대납해 주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 약정입니다. 예.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사실 RG 발행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 한진중공업이 RG 발행이 잘 안 돼서 수주를 놓쳤던 기회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매각이 돼서 금융회사로 매각이 되면 RG 발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이 매각 후에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판단도 하고 있어서 저희 산업은 내년에 카타르 건도 이렇게 경과를 봐야겠지만은 이 다수의 기업들에게서 진행되고 있는 지배구조 변화가 과연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예. 구체적인 딜 경과를 보면서 이렇게 관측하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 주 쇼파를 바꾸신 황유식 연구원님.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화학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네. 좋았고요. 내년도에도 많이 바꾸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화학이 내년도에도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성장주와 가치주로 사실 나눠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학을. 그래서 내년도 성장주로는 이제 LG 화학, SKC, 하나솔루션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결국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내년에 더 빨라지고,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전지의 쇼티지까지도 경험을 하지 않을까. 그럼 2차 전지주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이제 저탄소 전략이 강화가 되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수소 쪽에 관심이 좀 더 확대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LG화학, SKC, 하나솔루션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전통적인 이제 가치주, 경기 민감주도 화학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특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요가 꺾일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뭔가 성장주로서의 성장의 어떤 컨셉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분리막 소재,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지금 공장이 하나 멈춰 있는데 재가동을 하면서 계단식 실적 점프가 지금 내년도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동시에 리사이클링 케미칼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도가 더 이제 세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도에도 좋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헤비 인더스트리 지주사에 대한 산업 분석, 산업 전망. 자, 2021년 인베스트 포럼의 세 번째 산업 전망 시간 한번 채워봤습니다. 그 숨가쁘게 이렇게 같이 달려와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6분 모두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조금 가볍게 가죠. 여성 애널리스트 2분 모시고 좀 가벼운 섹터, 유통, 뭐 소비재 이쪽으로 한번, 화장품 괜찮죠? 면세 이쪽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묵직한 6명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나누고 수고하셨습니다.